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과서 128쪽이에요. 이제 우리 선생님 촬영을 하면서도 이제 반팔을 입고 있어요. 이제 완연한 여름이고요. 이제 여름이 되면 좀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밖에는 더운데 교실 안은 에어컨 팡팡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름철 물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심한 나라기 때문에 어차피 건강관리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여름철에 더 유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유럽인의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왜 배울까 학습 목표라고 그랬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인간 중심의 사고와 비판 정신이 성장했고 그럼으로써 근대 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유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르네상스와 종교 교육이 없으면 근대 유럽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근대 유럽이 형성되는 단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근대 유럽이 만들어졌는가라는 내용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15세기 봉건 질서가 흔들렸어요. 아마 봉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십자군 전쟁. 예요. 그럼으로써 교황의 권위가 크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중해 중심으로 무역이 다시 발전해요. 지중해 중심 무역으로 무역이 발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공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요. 상공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런 상황에서 뭐가 크게 유행해요? 흑사병이 크게 유행해요. 흑사병이 크게 유행하면서 유럽 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렸던 이제 그런 변화들 내용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또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쇠퇴하면서 인간의 개성과 합리성, 그 다음에 세속적 욕구를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에서 찾으려 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리스, 특히 그리스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 문화는 뭐 우리 그리스 문화의 특징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였어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이게 중세는 중심이 인간 아니라 뭐였어요? 중세는 인간이 신이었지만 중세는 신이었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중심이 인간이었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서 중세의 신적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다시 뭐랄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르네상스. 이게 르네상스라는 게 재생과 부활이잖아요. 르네상스라는 말이 재생과 부활이란 말인데 무엇이 재생하고 부활하느냐? 그리스 로마 문화가 부활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통해서 그럼 뭐가 부활하느냐? 그동안 사라졌던 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 정신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그 르네상스 운동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이게 등장한 이유가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과거 그리스 로마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다. 즉 인간 중심 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잔틴 제국이 망하면서 1453년에 망하죠.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이 망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이사 오는데 이때 얘들이 뭘 가져와요? 그렇죠. 과거 그리스의 고전을 몽땅 들고 와요. 과거 그리스의 고전을 몽땅 들고 오면서 이걸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 아까 봉건사의 질서가 흔들리는 거, 십자군 전쟁 가장 먼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이 발달했고,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는 부유한 상인과 군주가 등장해요. 부유와 상인들이 이제 상인과 군주들이 등장하면서 자기들의 부 있잖아요. 그동안 축적했던 부를 이제 자신들의 명예를 이용하기 위해서 명예로 이용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요? 문학과 예술. 문학과 예술을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데 활용하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우리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문주의가 발전하게 됐다. 여기 보니까 인문주의는 영어로 따지면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이게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휴머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휴머니즘 그러면 인간다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라틴어 뭐 휴메니타스, 이 휴메니타스는 요즘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하는 기본 교양 과정을 우리가 휴메니타스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 휴메니타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인간의 본성을 적극 탐구한다. 인간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자. 휴머니즘, 인문주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대 그리스, 로마 작품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개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눈, 보는 눈을 함양한 게 바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예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자,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파악하자. 페트라르카. 그래서 이 페트라르카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근세인인데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서정시를 써요. 이탈리아어로요. 이탈리아어로. 그래서 페트라르카 하면 최초의 서정시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도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카치오. 보카치오 하면 또 뭐가 있어요? 데카메론. 데카메론. 이 데카메론이 나와 있는데 이 데카메론은 뭐냐면 요즘 이제 올해 코로나잖아요. 올해 코로나가 유행했는데 중세말 근세초 이탈리아에서는 뭐가 유행했냐면 페스트가 유행했어요. 페스트가. 그래서 페스트가 크게 유행하니까 이제 피렌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이동해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동을 합니다. 피렌체 외곽에 오래된 성당이에요. 오래된 성당에 여기에 여자 7명, 남자 3명. 와우! 내가 그 남자 3명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죠? 이 14일간 2주입니다. 2주간 하루에 한 가지씩 이야기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니까 열흘이 된 거예요. 열흘에 한 가지씩. 그러니까 100가지 이야기죠. 100가지 이야기를 써놓은 책 데카메론입니다. 데카메론. 여기 이렇게 하니까 나타나죠? 야, 나타나라. 네. 데카메론. 100가지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열흘간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좀 이제 점잖은 이야기가 됐다가 이제 시작됐다가 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선을 풍자했다.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는 뭘로 유명해요? 그쵸. 군주론으로 유명하죠. 군주론. 이 군주론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정치는 절대 뭐가 아니다. 도덕이 아니다. 정치와 도덕은 서로 뭐 해야 된다?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치가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정치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치가 어때요? 어, 도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다 뭘 읽어봐야 되냐면은 군주론을 읽어봐야 돼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어떻게 보면 이 군주론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덩샤오핑이죠. 덩샤오핑. 중국의 근대 지도자. 덩샤오핑은 뭔 이야기예요? 공산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뭐만 하면 된다? 백성이 배부르면 된다. 흥묘백묘론이죠. 주의만 잘 잡으면 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필요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덩샤오핑이야말로 요 마키아벨리즘에 가장 충실한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뭐 좀 하려고 하면 도덕적으로, 뭐 좀 하려면 뭘로, 철학적으로 자꾸 따지자. 조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도 정치가 굉장히 깝깝하죠. 아직까지 군주론은 못 읽어봤나요? 봐요. 군주론. 정치를 도덕이라든가 종교로부터 분리시켰다.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는 강력한 군주가 필요했다. 이 군주는 도덕이고 종교가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는 어때요? 가차없이 죽일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미술.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그는 나에게. 모나리자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 미켈란젤로는 작품이 굉장히 많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도 있고요. 얘는 미켈란젤로는 뭐 굉장히 작품이 많아요. 뭐 어떤 작품이 있죠? 뭐 천지창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서로 뭐 하는 장면? 랑데뷰하는 장면인데, 와,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굉장히 불경스러운 짓거리를 하죠. 어떤 짓거리를 해요? 하나님의 궁뎅이를 그려요.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감히 천지창조를 하는데 뭘 그렸다고요? 하나님의 궁뎅이를 그렸어요. 하나님의 궁뎅이. 그다음에 아담과 이브 천지창조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으면서 아담의 거석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그리는데 발상 자체가 굉장히 괴팍하죠. 그건 제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라파엘로는 이제 뭐 다빈치상이라든가 성모상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는 미술가이기도 하면서 어때요? 뭐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당시를 또 우리가 만능 천재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자, 건축은 어때요? 르네상스 양식의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좀 유명하죠. 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이처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어때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예술적이죠. 예술적이에요. 음? 여기 있는 보디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와우. 중세 유럽 같은 경우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 묘사하자는 이야기야. 있는 그대로. 성 베드로 성당,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열주는 이게 열주기예요. 기둥 쭉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로마네스크 양식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죠? 로마네스크 양식하고도 좀 비슷해요.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 많다고 그랬죠. 자, 알프스 이북이에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조금 달라요. 아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어때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발견인데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는 뭐예요? 봉건 세력과 교회에 대한 비판. 즉 교회와 사회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초기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 원래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아까 이탈리아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알프스 이북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 뭐 문화 흔적들 고전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연구하냐면 성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뭘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종교 개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1파 에라스미스. 옛날 저희 때 에라스무스였는데 요즘 뮤스 우신예참 어리석은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다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사람밖에 없어요. 똑똑한 사람밖에 없죠. 똑똑한 사람.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거꾸로 이야기 안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도리어 멍청한 것이 행복해요. 멍청하면 할수록 인간은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인간은 빨리 늙고 불행해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친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어때요?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 그 이야기는 이 사람 뭐예요? 불행해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빨리 늙어요. 빨리 늙어요. 멍청하면 행복해요. 우리 행복해집시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에 영향을 줬다. 이 토마스 모어는 에라스무스하고 토마스 모어는 둘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차는 에라스무스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친구였던 토마스 모어를 위해서 써준 글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이때는 뭐가 있냐면 여기다 쓰면 되지. 이때는 영국에서 뭐가 전개되냐면 인클로저 운동이 전개가 돼요. 인클로저 운동이 전개돼요. 이 인클로저 운동은 뭐냐면 이제 이때는 뭐가 유행하냐면 모직업이 발달해요. 무직물 산업. 영국에서 모직물 산업. 모직물 산업. 이 모직물 산업 꿈이 있었죠. 이 모직물 산업 때문에 야 나와 빨리 비켜. 이 모직물 산업 때문에 옛날에 뭐가 벌어졌어요? 그렇죠. 프랑드로 지방에 모직물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그래요. 백년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백년 전쟁의 마지막이 이 프랑드로 지방이 모직물 산업을 놓고 전쟁을 벌였었는데 백년 전쟁 이후에 영국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모직물 산업이 발달을 해요.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논과 밭에서 즉 밀밭을 다 뭘로 만들어 버리냐면 목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밀밭일 때는 거기서 농민들이 100명이 일했는데 이제 여기가 뭐가 되면서 목장이 되면서 양치기소는 한 명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양치기 산업 때문에 무수히 많은 농민들이 실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 흔히 뭘로 이야기해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자, 뭐라고요? 뭐라고요? 유토피아 하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자,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했다.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세계를 꿈꾼 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죠. 옛날에 유토피아가 만화책으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학교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혹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보면 아마 우리 페이스북 바꾸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혹시나 바꾸고 싶은 친구는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술에서는 반 에이크 형제의 유화가 있었는데 약간은 좀 달라요. 약간은 미술이 발전하는데 아까 이제 뭐였어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서의 미술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예요? 뭐 모나리자 귀족 여인이죠. 뭐가 됐든 뭐 최후의 만찬, 뭐 천지창조, 뭐 그다음에 성모상, 그다음에 다비드상 거의 대부분 어때요? 성서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성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던 데 비해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어때요? 서민들이에요. 이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서민들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화 보니
알프스부르크의 회화를 보니 뭐 무레헬 농가의 혼례라든가 그 다음에 반 에이크의 아놀피니 부부 초상. 그쵸? 예, 아무래도 이제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는 이제 뭐가 발달해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어때요? 서민들이 문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라틴어 대신에 아까 저 뭐예요? 페트라르카는 뭐예요? 이탈리아어인데 그게 라틴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국민문학이에요. 국민문학. 이제 라틴어나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자국어로 써요. 그래서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뭐 중세 기사를 풍자하긴 했는데 이거 뭘로 써요? 에스파냐어로 쓰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햄릿 뭐 여러 희곡들을 썼는데 역시 뭘로 써요? 영어로 사용함으로써 알프스 이북에서는 뭐가 등장한다? 국민문학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고 탐구하는 르네상스 정신은 근대 과학기술로 연결이 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전해진 화약과 나침반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건 송나라였지만 이게 이제 유럽으로 전파된 건 원나라 때였는데 특히 화약은 봉건기사의 몰락 한 방이면 끝나죠. 빵 우와. 자 봉건기사가 몰락이 있고 이건 뭘로 연결이 돼요? 왕권 강화로 연결이 되죠. 나침반은 어때요? 그렇죠. 유럽 세계의 팽창 신대륙의 발견으로 연결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과학기술 여기 보니까 화약, 나침반 이야기했는데 세계 4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는 종이인데 종이는 배야. 그쵸? 751년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유럽에 전파됐고요. 그러면 이제 화약과 나침반 그러면 또 하나 뭐 있어요? 역시 송나라 때 만들어진 건데 그렇죠. 인쇄술이죠. 인쇄술. 인쇄술 또한 이때 이제 그 유럽에 전파됐는데 유럽의 인쇄술 하면 이제 등장하는 친구 바로 누구예요? 구텐베르그네요. 구텐베르그 탄생 600주년 기념. 우리나라는 직지심체 요철 탄생 뭐 700주년 기념 뭐 없나? 1377년이니까 1977년에 했어야 되네요. 우리는 600주년을. 그때 했나 모르겠네. 자, 구텐베르크. 자, 금속활자를 만들었어요. 금속활자. 원래는 기름 짜는 기계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활판 인쇄술은 정보의 전달과 축적에 큰 영향을 줬다. 특히 종교교육과 맞물리면서 요 활판 인쇄술을 가지고 뭘 몽땅 찍어내기 시작해요. 얘들은. 그죠. 성서. 성서를 몽땅 찍어냈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성서를 볼 수 있게 됐고 이게 뭘로 연결이 돼요? 그쵸. 종교교육의 성공으로 연결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래요. 각국 국어도 발달하게 됐네요. 아까 근데 인쇄술의 발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돈키호테라든가 햄릿도 없다라고도 보셔도 되겠네요. 그죠? 하필이면 이 친구들이 이걸 썼을 때 구텐베르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금속활자 기술이 있었던 거죠. 자, 알프스부르크의 장소와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확산에 요 어때요? 활판 인쇄술이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입니다. 아까도 슬쩍 이야기했지만 어땠어요? 이탈리아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발견, 알프스북은 교회에 대한 비판. 특히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 아까 르네상스 건축물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중증병에 돈이 필요하니까 면벌부를 판대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면 천당 가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면 천당 간다. 예를 들면 여기 면벌부 함이 있는데 여기에 동전을 넣음과 동시에 지옥이나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뭐 형제나 부모님이 점핑해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게 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마운드가 많이 되겠죠. 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천국으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자, 휙!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헌금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뭘 결정해요? 믿음을 결정한다라고 하자 여기 루터가 반박을 했다. 95교죠 반박문이죠. 자, 시인의 용서를 선언 또 시인의 교황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 그 다음에 설교조가 면벌부는 모든 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다. 그죠? 뭐예요? 회개만이 인간이 어때요? 죄로부터 해상되는 거지. 헌금은 인간의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돈이 아니라 신앙과 은총에 의해서만 달려져 있다라고 하자 이건 누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교황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그래서 교황이 루터를 파문해버려요. 루터를 파문해버려요. 우리 저번에 뭐였죠?
아비뇽 유서에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비뇽 유서에서는 파문당하면 이꼬르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루터가 파문이 되자 이때는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를 해요. 특히 이제 북유럽. 여기다 쓰세요. 북유럽이요, 북유럽. 북유럽의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를 했어요. 루터를 지지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루터파가 지지를 해서 루터가 성공을 하면 자기들이 통치하는 지역의 교회의 재산은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야. 이게 물론 카톨릭 교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교회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북유럽에서는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하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었고요. 그저 북유럽과 그 다음에 가톨릭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은 뭘로 끝나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결론이 나요. 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봅니다. 제후가 개인이 아닌 제후나 자유 도시가 루터파냐 가톨릭 교사냐의 종교 선택권을 갖게 돼요. 개인에게 선택권을 준 건 아니에요. 개인에게 종교 선택권을 준 건 아우스부르크 화의가 아니라 뒤에 나오고 있는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다만 제후에게 교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당연히 제후들은 특히 북유럽의 제후들은 뭘 선택해요? 당연히 뭘 선택해요? 그렇죠. 루터교를 선택하는 거였죠. 그럼으로써 이제 로마 카톨릭 이외의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로마 카톨릭 이외의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아우스부르크 화의죠. 그 다음에 켈빙은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어요. 예정설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한데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 왜? 신은 너희를 미리 구원하도록 약속을 해주셨어. 예정되어 있어. 따라서 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천당 가지? 라고 고민할 거 없어. 고민할 거 없어. 왜? 너는 뭐 하기로? 천당을 가기로 미리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야? 너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건가 고민해봐.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면 신의 영광을 나타내겠어? 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거야. 근면 성실하게 살아. 근면 성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네가 부자가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너는 이미 신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약속돼 있고 그러기 따라서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해. 예를 들면 학생들로 따지면 이미 너는 신으로부터 구원받도록 약속이 돼 있어. 약속이 돼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너는 뭐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신의 은총을 나타내는 거야. 만약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신의 은총에 반대되는 거야.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켈빙의 예정설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자본주의 확산. 아까 돈 많이 버는 게 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은 상공업자들이 이 켈빈교를 믿었고 그러면서 영국으로 가면 정교도, 네덜란드의 고이센, 프랑스의 위그노들에게 전파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재밌다. 그죠? 조금만 있으면 저 설교할 기세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뭐 봤죠? 루터 거, 그다음에 켈빈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종교교육 하나, 영국의 종교교육이 있어요. 영국 헨리 8세. 뭐 헨리 8세는 엘리자베스 1세의 아빠인데 엘리자베스 1세의 아빠인데 엄청난 바람둥이로 유명하죠. 엄청난 바람둥이로 유명한데 교황이 캐터린과의 저기 어때요?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수장령을 내려서 교회의 우두머리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교회를 카톨릭 교회로부터 독립을 시켜버려요. 독립을 시켜버려요. 대단하죠.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딸이 엘리자베스 1세가 엘블린의 딸이죠. 영국 국교회를 확립을 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왕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의 의식과 그 다음에 신교의 교리가 결합된 그래서 가장 어때요? 가톨릭적 성격이 강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한 교회 영국 국교회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 성공해요. 성공해. 그렇게 하면서 영국에 있는 모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재산을 누가 다 가져가요? 왕이 다 가져가 버려요. 왕이 다 가져가 버려요. 왜? 교회의 우두머리가 드디어 누구예요? 교황이 아니야. 영국에서는 누구예요? 왕이 돼요. 왕이. 마치 비잔틴 제국의 황제 교환주의하고 똑같게 된 거죠. 영국 국교회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운동이 퍼지자 로마 교회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요. 트리엔트 공의회, 콘스탄치 공의회,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 있었죠. 니케아 공의회는 뭐였어요? 그렇죠.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 결정한 게 니케아 공의회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콘스탄츠는 십자군 운동. 콘스탄츠는 뭐냐면 그 휘스를 처벌을 했어. 휘스를 처벌한 거. 그 다음에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건 뭐냐면 신교 확산을 위한 뭐예요? 가톨릭 교회를 재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신교 확산을 위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신교에 대한 반격으로 구교를 선교하기 위해서 노율라라는 사람이 예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대한 무슨 활동? 선교 활동. 그래서 아시아에 왔던 예를 들면 마테오 리치, 그 다음에 아담 샬,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의 소속의 선교사들이죠. 예수의 소속의 선교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처럼 이제 구교 로마 카톨릭에 대응하는 개신교가 만들어지면서 둘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신교도 아까 상공업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에스파냐의 카톨릭 경화적자 이때가 이제 필리페 2세인데 필리페 2세가 이 신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욕심내요.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몽땅 부과를 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교를 탄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의 신교도였던 고이세들이 이제 여기에 대항을 했죠. 그래서 벌어진 게 네덜란드 독립전쟁이에요. 네덜란드 독립전쟁.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은 종교 전쟁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여기에 7개의 나라들이 이제 어때요? 새롭게 신교를 받아들이면서 독립을 했는데 그 중심 나라가 홀란드라고 그랬죠. 홀란드. 그래서 유트레이트 동맹 가운데 하나 홀란드를 우리가 네덜란드의 중심으로 화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아이들은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나가사키에 온 네덜란드 애들한테 야, 너 어디서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나 네덜란드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뭐라고 한 거야? 나 홀란드에서 왔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본 아이들은 네덜란드를 홀란드라고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역시 미군 애들이에요. 미군 애들도 역시 신흥 상공업자들이에요. 신흥 상공업자들을 탄압을 하자 낭트 칙령을 내려요. 낭트 칙령을 내리면서 앙리 사세요. 앙리 사세. 앙리 사세. 어디서 한 번씩 들어온 사람들이죠. 에스파냐의 필리페 2세. 그 다음에 얘는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열었던 앙리 사세가 앙리 사세가 휴전을 맺어요. 휴전을 맺으면서 앙리 사세가 뭔 휴전을 맺냐면 이 사람은 신교도이면서 왕이 돼요. 신교도이면서 왕이 돼요. 그러면서 신교도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을 서로 휴전을 맺어주죠. 서로 휴전을 맺어준 거 그게 바로 낭트 칙령이었어요. 낭트 칙령. 그래서 위근혜들에게 종교 자유를 인정해줬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30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요.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 독일의 30년 전쟁은 모헤미아. 모헤미아는 오늘날 어디냐면 체코슬로바키아인데 체코슬로바키아는 그 당시에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독립을 하자 역시 이걸 뭐 한 거예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필립 여기 있죠. 여기 에스파냐 왕 이때는 이제 합스부르크예요. 이때는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요 독립운동을 진압을 하면서 이게 뭘로 발전하냐면 종교전쟁으로 발전해요. 종교전쟁으로 발전하면서 이 전쟁이 30년간 계속돼요. 요 금방 이야기했던 낭트 칙령 뭐 위그노 전쟁이라든가 30년 전쟁이라든가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장수돌침대예요. 장수돌침대 가자. 베스트팔렌조약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장수돌침대 그러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드디어 종교전쟁이 마무리가 돼요. 자, 아까 아우스부르크 화해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는데 이건 개인이 아니라 제후라든가 도시에게만 인정했다고 그랬죠. 베스트팔렌 조약은 드디어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해줍니다. 개인에게. 그러면서 이때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이 정식으로 인정이 됐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힘이 겁나게 약해지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사실상 해체가 되면서 독일은 약 300여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독립이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힘이 엄청 약해지면서 독일이 유명무실한 나라가 됐고 유명무실해진 신성 로마 제국을 대체해서 등장한 친구가 누구냐면
프로이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센 이야기까지는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땅 30분 딱 끝났어요. 마칩니다.